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우리 수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시장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죠. 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계속 이제 뭐 시장, 가격 이런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자, 경제 객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죠.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추상적인 거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시장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시장이라고 말하면 사실 이 장소에 대한 부분,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뭐 장소적인 요소, 자,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나 서비스 또는 뭐 생산물 또는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그 거래 메커니즘 또는 그 거래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임, 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경제학적 의미는 자, 거래되는 메커니즘과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시장,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거래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식 시장, 뭐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등, 자, 이런 시장들은 그것이 거래되는 뭐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메커니즘, 그리고 거래 체계, 사람들의 모임,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자, 수요, 시장의 수요, 즉 수요자, 소비자의 수요, 그리고 생산자, 공급자의 공급, 자, 그것을 나타내는 선이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인데,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바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즉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균형 가격,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치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래량, 그것을 우리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장의 수요 그리고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다, 이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자, 경제 문제 해결과 그리고 자원 배분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은, 자, 이 가격 기구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에 따라서 이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노동이나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산의 이 요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이런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을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고 기업 간,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 주체죠. 그 기업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는 독점 시장이 있고요, 과점 시장이 있고,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시장을 설명을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완전 경쟁이 뭘까? 독점 시장은 뭘까? 자,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격. 자, 가격이다. 가격의 종류에는 자, 절대 가격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 가격이 있는데, 자, 절대 가격은 재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금액, 그것을 우리가 절대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죠. 뭐 만년필 하나에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만년필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액은 10,000원이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 가격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상대 가격이다 하는 것은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상대 가격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 가격. 그래서 만년필 하나는 만약에 볼펜 하나는 1,000원이고 만년필 하나는 10,000원이다. 그러면 만년필 하나를 가지고 볼펜 10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환 비율은 자, 만년필 하나와 볼펜 10개가 교환 비율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격의 기능을 보면,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의 기능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자원 배분과 소득의 분배, 그리고 정보의 전달, 그리고 매개 변수적 기능을 가진다 하는 것들. 자, 이것이 이제 가격의 기능인데, 저 가격의 기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격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과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요란 무엇인가? 자, 수요는 자, 일정 기간, 자, 일정 기간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일정 기간. 자, 그래서 수요는 기간 동안에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보면, 자, 수요는 일정 기간이다. 그 다음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욕구다. 구매 욕구. 주어진 가격, 그때의 구매 욕구. 자, 그것이 수요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면, 아,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구매 욕구인데 일정 가격 수준에서의 구매 욕구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구매 욕구는 떨어지겠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란 말 제가 아까 했는데, 수요는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측정이 되는 거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뭐 유량 변수 이렇게 말합니다. 유량 개념 또는 유량 변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흐른다. 흐른다는 것은 흘러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흘러간다 이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유량 변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개념을 유량 개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유량 변수, 즉 유량,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것은 뭐냐? 자, 그것은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요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울 거 공급도 유량 변수입니다. 유량 변수. 자, 수요나 공급 다 유량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앞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테지만 소득이라든지 투자, 뭐 저축, 자 이런 개념, 이런 변수들은 다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자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 변수 이렇게 말합니다. 유량 변수. 자 그러면 자 이 유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유량이라는 유량 개념 또는 유량 변수의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 그게 이제 저량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량. 요거 이제 스탁이라고 합니다. 스탁. 자, 저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시점에 특정한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그런 변수를 우리가 저량 변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에 이 저량 개념, 저량 변수에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거, 인구도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거예요. 인구, 또는 뭐 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뭐 통화량, 나중에 통화량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통화량이나 뭐 그런 것들, 뭐 또는 뭐 자산 이런 것들은 다 특정 시점에서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저량 변수 이렇게 말합니다. 저량 변수. 자, 유량, 저량 이렇게 배워봤는데,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요와 공급은 모두 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가, 공급이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유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욕구다. 구매하고 싶은 욕구. 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구매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사전적인 그런 소비 의도를 말하는 것이지 사후적인 결과적인 소비량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 수요는 실제 구매 능력을 가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실제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인 수요가 측정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구매 능력이 없으면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구매 능력이 있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격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비자는 실제로 구매 행위를 실행에 옮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유효 수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보면 결국은 수요는 실제 구매 능력을 가진 수요자의 구매 욕구이기 때문에 가격 요건만 맞으면 구매 능력은 있는데 가격 요건만 맞으면 실제로 이제 구매 행위로 이제 실행에 옮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냥 수요라고 부르지만 이 수요는 결국은 우리는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이란 말이 나오죠. 량. 그죠? 요거 수요량은 실제 이제 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량. 그래서 수요량은 소비자들이 값을 치르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 말입니다. 자, 값을 치르고 구입할 그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의 양을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매할 의도가 있는 그런 양,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수요량에는
어떤 변수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거냐? 자, 여러 변수가 있을 겁니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보면 첫 번째, 자, 뭐니 해도 이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그죠?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떨어지겠죠. 너무 비싸졌네? 저 정도 가격을 주고 저거 사는 건 좀 그렇지? 구매 욕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수요량에.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격만 있냐? 자, 그것이 아니고 소득.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지면 그 전에 하나 구매할 것도 두 개 구매할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소득 그리고 관련 재화의 가격. 자, 여기서 이제 관련 재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대체재, 보완재,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후에 또 배울 겁니다. 그죠? 다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 또는 취향에 따라서도 수요량은 영향을 받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좋아질수록 당연히 수요량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수요량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격 말고도 많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 함수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관계식이다. 관계식이다 이거예요. 관계식.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x와 y의 관계를 표시한 식. 그게 함수란 말이에요. x와 y를 표시한 식. 예를 들어서 y 이꼴 10 더하기 2x. 자, 이렇게 표현됐다면 x 하나가 들어가면 y는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됩니까? x가 1이면 y는 12가 되죠. x가 2면 y는 14가 되죠. 자,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식을 우리가 함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요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냐 이거예요. 자,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량 그리고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 관계를 함수로 표시한 것이 바로 수요함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Q는 보통 이제 수량을 표시할 때 우리가 Q 이렇게 표시하죠. 자, XJ의 수요량 Q 이꼴. 그럼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도 있고 광고도 있고 인구도 있고 앞에 보면 선호,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X제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자,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식은 여러 식이 나올 수 있겠죠. 핸드폰의 수요 함수, 또 노트북의 수요 함수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요 함수다. 그런데 너무 변수가 많죠. 너무 변수가 많으면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가격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일단 모두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변하는 것은 오로지 가격만 변한다. 자,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논의를 축소해야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쉬워지니까. 너무 변수가 많으면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이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XJ의 수요량 Q는 XJ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격과 뭐의 관계? 수요량의 관계로서 우리는 함수로 표시를 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지만 일단 뭐에 집중하자? 가격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표시한 식, 그것이 이제 수요 함수다 이겁니다. 수요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수요 함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은 결국 뭘 가지고 파악하는 거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득, 뭐 인구 등등등등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다른 조건은 일단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변하는 것은 가격이다. 그랬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상승한다. 어떻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관계에 있죠. 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수요 함수 식을 나타내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결국 그 수요 함수의 기울기는 뭐가 될 것이다? 음수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수요 함수의 기울기는 음수, 마이너스를 나타나게 된다. 자, 예를 들면 QX. 자, 이게 수요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 그죠? 수요량입니다. XJ의 수요량. XJ의 수요량 이꼴 5 빼기 2분의 1 PX. PX는 XJ의 가격. 그죠? XJ의 가격. 그다음에 QX는 XJ의 수요량. 자,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표시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PX, XJ의 가격이 2원이라면 결국은 QX, X의 수요량은 몇 개가 된다? 자, 4개가 되겠죠. 4개. 그죠? 이 식에 의하면. 자, 이렇게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의 관계로서 식을 표시한 것이 수요 함수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수요 함수는 결국 기울기가 어떻다? 마이너스다. 음수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상승한다. 자, 그 법칙을 우리가 수요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수요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 함수 우리가 봤고요. 수요의 법칙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수요 함수다 이거예요. 수요 곡선이다 이겁니다. 자, 당연히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로축은 뭐고 세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수요량. 아까 우리 QX 이게 나왔잖아요. QX. 자, 요 수요량이 가로축에 갑니다. 그다음에 가격 PX 있었죠. XJ의 가격 PX. 그 가격이 세로축에 가는 거 표시되는 거예요. 수요량은 가로, 가격은 세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나중에 공급 곡선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세로, 공급량은 가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상에서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표시된다 이겁니다. 우하향하는 형태로 표시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곡선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직선이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함수에 따라서 함수는 어떻습니까? 함수는 자, 1차 함수도 있고, 그죠? 1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예로 봤던 수요 함수는 그건 1차 함수였어요. 그것은 직선 함수입니다. 그죠? 직선 함수, 선형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곡선을 표시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이제 직선 함수도 있고 곡선 함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수요 직선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를 묶어서 그냥 우리가 수요 곡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강의에서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직선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것이 설명의 편의상 직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설명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편의상 그렇습니다. 자, 수요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꼭 1차 함수일 수는 없는 거예요. 1차 함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죠? 자, 어쨌든 1차 함수, 1차 함수, 다음에 그 이외에 곡선 함수로 수요곡선이 이제 표현된다. 자, 여기서는 편의상 직선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앞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 요 점에서 있잖아요. 요 점에서 가격을 보니까 100원이고 100원일 때의 수요량은 몇 개냐? 10개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0원일 때의 수요량은 10개더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50원이면 수요량은 작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만약에 50원이다 그러면 수요량은 훨씬 커지죠. 그죠? 자,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요 가로는 뭘 표시할까? 요 가로는 결국 뭐하고 같아요? 밑에 이거하고 같잖아요. 몇 개입니까? 10개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수요량을 말하는 것이다. 즉 소비할 용의가 있는 최대 수량을 말하는 것이다. 소비할 용의가 있는 최대 수량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10개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량이다. 소비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세로. 요 세로는 뭡니까? 요 세로는 여기하고 같죠? 자, 100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100원이라는 가격을 뭘 말하는 거냐? 소비할 때, 그러면 나는 당연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살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내가 살 때 왜 최대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뭐 스마트폰을 사든 옷을 사든 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뭘 산다고 할 때 당연히 싸면 쌀수록 좋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재화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당연히 싸면 쌀수록 난 당연히 좋아요. 심지어는 공짜면 난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나는 좋아요. 그런데 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사고는 싶은데 100원 내가 최대한 내가 지출을 해도 100원 이상 주고 사는 건 좀 그래. 또는 200원 이상 주고 사는 것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돈을 줄 생각은 없어.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내가 최대한 내가 지불한다고 치면 200원까지는 내가 지출할 수 있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존재하냐? 나의 입장에서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난 안 사.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에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수요 곡선에서 표시되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 그 가격으로 내가 살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수량은 10개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수요 곡선은 뭐냐? 개별 수요 곡선은 주어진 가격, 자,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각 개인의 수요량을 나타낸 것이 개별 수요 곡선입니다. 자, 나의 수요 곡선이 있고, 자, 나의 어머니의 수요 곡선이 있고, 친구의 수요 곡선이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각각 개개인의 주어진 가격, 만약 100원이라면 100원일 때 나는 10개를 수요해, 소비할 용의가 있어. 친구는 20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합하면 결국은 100원일 때 전체를 합하면 25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각각의 개인의 수요량을 표시한 것은 개별 수요 곡선 이렇게 말하고요. 각각의 개인이 모두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 그걸 우리가 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표시하면 그것은 시장 수요 곡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주어진 가격에 대한 각 개인의 수요량을 모두 합한 것. 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죠? 우리가 시장과 가격의 개념 앞에서 봤죠. 사람의 모임이니까.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별 수요량의 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왜 수평합이라는 말을 쓰냐? 그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한다. 그리고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서 당연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이 수평합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림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A가 있습니다. A는 자 이런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가격이 10원이면 수요량은 제로예요. 그 말은 가격이 10원이면 수요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가격이 제로면 수요량은 제로입니다. 가격이 제로면 수요량은 5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제로다. 그 말은 공짜면 난 5개까지 난 소비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A의 수요 곡선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B의 수요 곡선은 B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수요 곡선이 Q는 10 빼기 P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 가격이 10원이면 역시 B도 전혀 소비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비싸. 난 소비할 생각 없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제로면 공짜면 나는 10개까지 소비할 생각이 있어. 그죠? 그럼 결국은 B를 보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B의 수요 곡선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장에 A와 B만 있다고 합시다. A와 B만 있다. 이 A의 수요 곡선, B의 수요 곡선은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이죠. 자, 이 사람들의 모임, 시장이다 이겁니다. A와 B를 합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가격이 10원일 때는 A나 B나 다 어때요? 소비할 용의가 없죠. 그죠? 소비할 용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제로다, 즉 공짜다. 그러면은 가격이 제로면 A는 5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고 B는 10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15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가격 여기는 그대로고, 자, 수량은 자,
가격이 제로일 때는 15시장 전체적으로는 15개를 소비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연결돼요? 이 붉은색 점들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수평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합이 아니고 주어진 가격 내에서 수량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개, 10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15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거 그러면 이 합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을 그리면 개별 수요 곡선보다 훨씬 더 완만한 기울기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될까? 자,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 양이 더해지는 거니까 5, 10, 그래서 15.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2분의 3 P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거 합이 되겠죠? 15. 그다음에 2분의 1, 1이니까 2분의 3. 수평합이다 이겁니다. 결국 수량을 합치는 거니까 수평합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수요의 법칙,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량은 하락. 가격 하락, 수요량은 상승. 반대로 움직이는 역을관계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의 예외다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도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량도 감소하고 자, 그것이 바로 수요의 법칙의 예외가 되겠죠. 그럼 그 수요의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기펜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기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도 증가하고 한마디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수요 곡선이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영국의 경제학자 기펜이 19세기 아일랜드에서 발견한 현상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 당시에 감자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감자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감자의 수요량이 떨어져야 수요의 법칙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자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감자의 소비량은 증가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했는데 소비가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했네. 상승, 증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왜 수요 법칙에 안 맞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연구를 해보니 어떻게 나왔냐? 결국은 자, 재화에 똑같은 내가 똑같은 월급인데 밖에 물가 가격이 자꾸 오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른다. 가격은 오른다. 그럼 내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이 자꾸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그래서 감자의 가격이 상승해서 이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감자의 가격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오히려 감자의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감자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감자보다 훨씬 비싼 고기의 소비를 줄이더라 이거예요. 고기의 소비는 줄이고 그 대신 주식인 감자의 소비는 더 늘리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잘라서 보니까 감자 가격은 상승, 감자 소비도 증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결국은 감자 가격의 상승으로 사람들이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더 비싼 고기 소비를 줄이고 사람들이 그냥 감자의 소비로 감자를 소비하게 되더라. 먹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겁니다. 기펜제. 자, 이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자, 열등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열등제 반대말은 정상제예요. 정상제, 열등제가 있는데 자, 열등제, 정상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하고 그 열등제 중에서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경우에 이런 기펜제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이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블렌 효과가 있습니다. 수의 법칙에 의해서 베블렌 효과는 뭐냐? 베블렌 효과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양을 오히려 구입하는 그 소비 심리를 우리가 베블렌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과시욕이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으니까 가격이 상승할수록 오히려 더 사는 거예요. 난 이거 더 살 수 있어 하고 뽐내는 겁니다. 자, 그러한 소비 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비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의 법칙하고는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수요의 곡선이 이때도 우상향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렌이 자, 황금 만능주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베블렌 효과. 자, 앞에서 잠깐 그 기펜제를 설명하면서 뭐 열등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자, 그 내용은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참고 자료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수요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